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자녀한테 넘겨줄 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순수하게 그냥 증여죠. 그냥 증여가 있고요. 두 번째, 부담부 증여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족 간 매매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세금만 놓고 봤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족 간 매매가 제일 나아요. 제일 싸죠. 근데 가족 간 매매에서는 세금만 생각했을 때는 제일 이제 싼 경우가 일반적임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자금 조달입니다. 자금이 없어요, 자녀가. 자금이 없어서 이거를 사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순수 증여랑 부담부 증여를 놓고 보는 거고, 여기에서 일반적인 경우에 세금이 더 적은 거는 이제 부담부 증여가 되거든요. 부담부 증여라고 하면 아파트에 관련된 채무, 뭐 전세 보증금이나 아니면 담보대출 이러한 것들을 끼고서 넘겨주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담부증여나 아니면 여력이 되신다면 이제 가족 간 매매로 사오는 겁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제 부의 이전이 온전히 되는 거니까 그 선택을 또 자녀가 어리거나 자금 여력이 없으면 그런 선택을 많이 하네요. 네, 맞습니다. 또 참고로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부담부증여는 단순히 아주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원래 증여로 순수하게 받으면 수증자 한 명이 전부 증여세 내는 거니까 그 이만큼의 부담이 있는 걸, 단순하게 부담부증여면 아까 채무에 대해서는 우리 양도인이 부모님이, 그 다음에 채무를 뺀 나머지 자산에 있어서는 자녀가 양도세와 증여세를 나누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부담이 적어요. 그런데 이 부담부증여를 해서 세부담이 적게끔 하고 진행을 한 이후에 이 부채에 대해서 과세당국에서 사후관리가 들어갑니다. 실제 이 채무를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부담부증여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이 사후관리, 이 부채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상담을 하거나 하다 보면 가족 간 매매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보통 이렇게 보면은 하락 시기에 있을 때에는 증여에 대한 이제 문의가 좀 많이 있는 편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 집값이 좀 상승하는 시기에는 매매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이 있으신 편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보유하고 있는 집이 보면은 앞으로 오를 것 같아서, 또는 당장 남한테 팔기는 아까워서 자녀가 이걸 저가로 이제 사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또는 내가 매각을 할 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면서 팔고자 하는 물건이 있는데, 그를 위해서는 한 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다른 우리 가족한테, 별도 세대에 있는 가족한테 이제 저가로 파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니즈들 때문에 가족 간 매매는 최근에 좀 문의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 가족 간 매매는 일반적인 매매와 어떻게 보면 똑같이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의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아버지가 한 10억짜리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자녀한테 5억에 팔았어요. 자녀 입장과 부모님, 아버지 입장에서 모두에게 세금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아버지 입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10억짜리를 내가 손해를 보면서 우리 자녀한테 싸게 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세법상에서 부당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실제로는 자녀한테 5억에 팔았을지라도 양도세를 계산할 때에는 5억이 아니라 10억으로 계산을 한다. 즉 자녀한테 파는 거 팔았을지라도 남한테 10억에 팔았을 때와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라는 부분의 그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 부당행위 계산 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해를 보면서 매각을 해서 세금의 부담을 너가 부당하게 줄였다라고 보는 그 기준 금액이 얼마냐라는 거에 있어서는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입니다. 우리 사례에서 보면 10억하고 매매했던 금액이 5억이잖아요. 그 차액인 5억. 3억보다 크죠. 그리고 시가인 10억의 5% 이상. 아까 전에 차이가 5억인데 시가의 5%면 5천만 원이니까 그보다도 크기 때문에 이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5억이 아닌 10억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이러한 이슈가 문제가 생기게 될 거고,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원래 그 아파트를 모르는 사람한테 사오면 난 10억 주고 사와야 돼요. 근데 아빠 거를 사오니까 나는 불과 5억만 지불하고도 사올 수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너가 사실상 이익을 본 거야,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증여로 보고 이에 대한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도 무조건 다 증여세 과세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30% 3억.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시가의 30%와 3억 중 적은 금액 보다 이제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이상이면 그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라는 건데, 현재 우리 상황에서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는 5억이잖아요. 5억이고 시가의 30%면 3억. 3억과 3억이니까 어차피 3억보다 5억이 더 크니까 이거는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증여세를 때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하실 때에는 저가양도를 하실 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시가의 30%와 3억 중 적은 금액을 그보다 더 낮지 않게 예를 들면 10억이면은 7억 밑으로는 팔지 않는 것이 좋겠다. 7억 뭐 5천이나 뭐 한 8억이나 이 정도로 팔면 어차피 부모님 입장에서는 10억에 대한 양도세 내는 거는 변함은 없는 건데 자녀 입장에서는 좀 더 적은 자금으로 이제 부모님의 집을 사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증여세 과세 없이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30% 3억이라는 규정은 활용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10억짜리 물건을 7억에 가져올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녀가 이때 필요한 비용은 7억이고 다만 부모님이 양도세 신고는 10억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네. 자녀의 취득세는 7억이 아니라 10억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녀의 취득세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취득세 규정에서 이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뭐 이제 7억에 사왔을지라도 이때는 7억이 아니라 10억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부모님이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 주택이 걸리면 이제 자녀한테 줄 수 있고 네. 자녀는 10억이 아니라 7억만 있어도 그렇죠.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네. 큰 장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분들께서 부모님 집을 사고 싶어도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자금 조달이에요. 자금이 없어요. 자금이 없어서 사오지를 못하는데 시가보다 더 저렴하게 30%만큼의 저렴하게 사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뭐 전세 끼고 뭐 이렇게 해서 사올 때는 아무래도 그 자금 부담을 훨씬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활용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7억은 뭐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나요?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이 아파트, 저희가 아파트를 가족 간 매매할 경우에 유의해야 될 점들을 제가 그냥 쭉 적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방금 우리 베니아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시가의 뭐 70%, 그러니까 30% 넘지 않게 시가의 70%, 뭐 시가의 아까 아버지는 뭐 5%,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시가예요. 시가가 얼마냐가 딱 정해져야 시가의 30%를 넘지 않게 해서 증여세 안 맞고 이런 것들을 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 시가가 내가 생각하는 시가와 과세당국에서 생각하는 시가, 보는 시가가 달라버리면 나는 이 내가 생각하는 시가를 기준으로 30%딱 넘지 않게 짜놨는데 과세당국에서는 이걸 달리 봐버리면 틀어지게 되는 거죠. 틀어지면서 증여세도 맞을 수도 있게 되고 모든 세금이 다 틀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 시가를 명확하게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가는 매매사례가의 이 가장 우선시가 되고요. 그 다음이 감정가에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 가족 간 매매를 진행할 때는 다 그냥 감정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정을 받아서 시가를 딱 고정을 시켜줘야 그 다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짤 수가 있거든요. 이게 틀어지면은 다 틀어져 버리다 보니까 물론 유사매매 사례가로 할 수도 있겠고 뭐 다른 금액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혹시라도 우리와 가세당국 간에 보는 시각차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받으면은 이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감정을 받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감정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감정은 몇 군데가 유효한 값이라고 보고 또 그 유효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예, 감정은 2개 평균으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2개 감정기간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하고 있는데 기준시가가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개만으로도 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기준으로 해서 전후 이제 3개월 내에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이러한 건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가족 간 매매니까 거의 대부분의 매매 날짜를 우리가 편의상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하시는 그 매매 날짜가 좀 정해질 거고 거기에 맞게 그냥 그 즈음으로 해서 그냥 우리가 감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감정 가액이 나오면 그 가액으로 이제 시가가 확정이 되는 거고. 가족 간 매매를 하실 때에는 컨설팅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요. 다만 사전에 이러한 스케줄을 좀 짜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좀 짜서 진행을 하셔야지 그냥 가족 간 매매를 턱 하시고서 신고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아마 다들 되게 곤란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의 매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이제 미리 이러한 부분을 좀 상담도 하시면서 스케줄을 쭉 짜서 함께 진행하시는 편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매도인 입장에서는 아까 부모님 입장에서 저가양도 부당행위 나오고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저가양수 증여세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살펴봤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녀 입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자금 조달이잖아요. 이 자금 조달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자금 조달 부분에 있어서는 취득할 때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양도세를 신고할 때에 과세 당국에서 일반 매매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지 않는데요. 가족 간 거래면 반드시 그 매매 대금 지급 내역을 요청을 하십니다. 그 날에
날에 이제 잔금 치르는 날에 잔금을 지불을 했는지 요청을 하셔서 그거를 반드시 갖춰야 되고요. 또 이럴 수 있잖아요. 대금을 지불하고 다시 받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관님들에 따라서는 네. 그 매매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전후로 뭐 이건 정해져 있진 않은데 뭐 한 2, 3개월 정도의 거래 내역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내가 사오는 거예요. 사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한테 그냥 지불하고 그거를 가져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자금 출처야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가족 간 거래는 그 어떤 경우보다도 꼼꼼히 볼 수 있으니까 더 관심 있게 볼 테니까 자금 출처는 확실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저가 양수이지만 시가로 이제 취득세가 가세가 될 것이고 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으실 경우에 이제 취득세 중과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사전에 보셔야 될 거고요. 신고를 하게 되면 네. 물론 이게 저가로 신고가 되니까 눈에 띄기도 하지만 양수자, 양도자가 가족관계라는 게 바로 이제 전산에 뜨나요? 네. 저희가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되면 실무적으로 양도세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할 때에 네. 양도인의 인적사항과 양수인의 인적사항이 적힙니다. 근데 여기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도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론 이 관계는 이제 당연히 부자간에는 이제 뭐 자녀 뭐 이런 식으로 적고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할 때는 그냥 무관계로 적고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게 자녀로 적혀 있을 거니까 당연히 이제 한번 볼 수 있겠고 또 이걸 만약에 속여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등본을 우리가 신고할 때 제출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설사 등본 제출을 안 하고 다 숨기더라도 과세당국에서 그냥 바로 조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 간의 거래임을 숨기는 건 어렵다. 대부분 이제 뭐 소명을 필수로 해야 된다는 전제. 사실상 그렇게 네 말씀처럼 전제로 깔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족 간의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가족 간은 못 팔아? 당연히 되는데 아무래도 가족 간 거래는 만약에 내가 제3자한테 파는 거와 똑같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족 간 거래는 가족 간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그 니즈 자체가 일단 뭔가 세금을 줄이고 이러한 니즈 자체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징여나 이런 이슈가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이제 따지면서 매매하고 신고 들어가지 않으면 향후에 이제 과세당국으로부터 징여세나 이런 걸 예기치 못하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확실히 전문가분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안전하겠네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매매야 사실은 최근에는 워낙에 다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전산도 잘 갖춰져 있고 해서 뭐 직접 이렇게 예상세액도 직접 다 계산도 해보시고 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도 하시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네. 이제 지금 같은 이런 건은 특수한 건이니까 네. 아무래도 전문가분들하고 함께 진행하시는 편이 더 바람직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 간 매매에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거는 네. 여기까지입니다.